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7일이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사용이 불투명하다고 비판한 이후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을 둘러싸고 지금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예. 소장님께서는 시민단체 활동 굉장히 오래 해보셨으니까 예. 이번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감정이 좀 교차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먼저 굉장히 서글프고요. 네. 특히 그동안 우리 시민사단체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던 대다수 국민들께 같은 시민사단체 한 구성원으로서 어쨌든 걱정이 끼쳐드릴 땐 굉장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제가 예를 들면 참여연대라는 대표적인 시민단체, 그리고 또 희망제작소, 또 지금 일하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그 외에도 최근에도 금융정의연대라든지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손잡고 모임 등 여러 모임에 직간접적으로 제가 관여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대부분의 시민사단체 회계는 매우 투명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회계가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시민들이 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만 해도 당장 못 믿어온 곳은 기부 안 하거든요. 네. 우리가 아주 힘들게 노동을 해서 번 돈으로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시민들의 회비로 운영이 되잖아요.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네. 알려져 있는 것처럼 정부나 기업의 보조를 받는 건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평범한 시민들 후원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다음에 첫째가 회계가 투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시민들이 바라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정의기억연대가 그동안 30년 동안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 네. 회계에서 몇 가지 여러 가지 실수나 누락이 발견이 돼서 네. 국민들로부터 걱정을 끼쳐드린 거 시민사회단체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빨리 투명하게 더 잘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참 시민단체 같이 활동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말씀하시기 참 어려운 점도 있지 않을까 또 싶은데요. 좀 아프게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정의연 같은 경우에 공익법인이지 않습니까? 매년 회계 내역을 공시해야 되는데 4년간 받은 국고보조금 13억 중에 8억이 지금 누락됐다고 합니다. 예. 정의연 측에서는 유용이나 횡령은 아니고 회계 처리 과정에 오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정도면 이거 오류라고 봐야 됩니까? 너무 금액이 크지 않나요? 자, 금액이 커서 저도 찬찬히 들여다봤는데요. 일단은 정의기억연대가 온 국민 앞에서 언론 앞에서 그 공인회계사회가 지정하는 투명한 회계감사를 철저히 받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실수가 중단 실수가 발견됐기 때문에 투명한 회계를 받으면 사실 돈이 들어온 것은 얼마이고 어디에 쓰였는지는 얼마든지 회계 감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가 있거든요. 네. 저희들이 20년 넘게 양심을 걸고 활동해본 결과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직접 들은 이야기로는 개인 부정이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께서는 안진걸 시각을 어떻게 보장하느냐라고 지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희들도 수십 년간 같이 활동하면서 각 단체들이 어떤 살림으로 어떻게 힘들게 일을 했는지 정말 궁핍한 조건에서 오히려 개인들이 일면 제가 처음에 참여연대에 들어가서 급여 받은 게 1999년도에 2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제가 그만둘 때 22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형편없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최근에는 겨우 이제 그걸 넘어서고 있는데 그러니까 회계 부정은 내부에서도 어쨌든 회계 감사나 또 회계 담당 직원들이 감시를 촘촘하기 때문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금액이 너무 크니까 안에 하나라도 혹시 회계 부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 이번에 투명한 회계 감사를 철저히 받기로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저는 감히
개인적인 유형이나 횡령이나 부정과 비리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오늘 5월 20일 그 정신대 예전에 우리 정의기억연대가 정대협이었잖아요. 한국 네.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였잖아요. 네. 그 정대협을 만들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심적 지식인 12분이 여러 가지 실수를 개선하겠다, 잘못 있었던 걸 개선하겠지만 개인 그 30년 동안 자기들이 일했을 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개인의 부정과 비리는 있을 수 없다라고 아주 그 강하게 입장을 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정말 평생을 민주화운동이나 여성운동, 그다음에 위안부 할머님들의 피해를 규명하게 한 인권운동 하셨던 분들의 양심 그 원로들이 네. 혹시 그렇게 큰 자신들 실명을 걸고 이렇게 호소했을 때는 상당한 자신감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게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감히 이렇게 청취자들에게 호소드려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시민단체를 잘 아시는 분들, 안에서 몸담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떨어져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회계 부정이 아니고 실수라면 뭐 몇 개 정도 실수 나오면은 실수라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너무 많다. 그리고 그 금액이 너무 크다고 하는 것은 뭐 두 가지겠죠. 정말 회계를 엉망으로 했던가 아니면은 그게 돈이 어디 다른 데로 갔거나 이렇게 의심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 부정은 명백히 아닐 거다라고 저도 장담하면서도 다만 그런 의심이 있으시잖아요. 합리적인 지적이 있고 그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을 정도로 좀 회계상의 실수가 많이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아주 투명하게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다 공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근데 그러면 실수면 괜찮은 거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 최근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런 회계상의 문제점 사실 거의 그런 사고는 없었지만 네. 몇몇 단체나 몇몇 개인이 일탈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네. 그러니까 뭐 큰 단체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좀 조용한 단체였는데 뭐 누가 이렇게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서 대부분의 NGO들이 굉장히 그 투명하게 회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놨거든요. 네. 그런 면에 비하면 정의기억연대 회계 처리는 대단히 미숙하고 엉망이었다. 이런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은요. 예.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예. 윤미향 당선인의 영향력이 너무 지나치거나 아니면 윤미향 당선인이 이런 회계 문제에 대해서 사실 거의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던가 예.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근 활동가들이 계속 뭐 돌아가면서 교체가 됐든 간에 그런 활동가들이 활동을 했던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저는 뭐 윤미향 전 대표 1인 체제였기 때문에 감시가 안 됐다는 이야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아무리 작은 NGO에도요, 시민단체에도 운영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서 사실 다 그 보고를 받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동창회를 만들거나 등산을 만들 때도 총무를 지정하고 그 총무는 깐깐한 사람을 시키고 회계보고를 다 받잖아요. 네. 이런 기본적인 절차는 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장기간 굉장히 헌신적인 활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다른 단체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또 개선해 나갔는데 여기는 정의기억연대 활동은 일면 참여연대라든지 경실련이나 민변과는 달리 네. 권력하고 맨날 이제 싸우면서 회원들로부터도 직접 이렇게 맨날 감시나 견제를 사실 시민사회단체는 회원들로부터 또 감시나 견제를 이렇게 받거든요. 예, 그렇죠. 회계 투명하게 해라, 제대로 싸워라, 그다음에 간사들의 태도도 계속 점검도 받고. 근데 이제 정의기억연대는 한쪽으로는 우리 정군이 할머니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 네. 한쪽으로는 국제적인 이신 일본군 속노예 문제를 진상규명하고 특히 일본의 그런 뻔뻔한 태도를 세계적으로 규탄하고 개선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후원자들이나 회원들의 감시 견제가 있다기보다는 일방적인 응원이 있는 그런 단체예요. 네. 보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오랫동안 했던 참여연대나 지금 일하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치열한 막 내부 논쟁도 있고 예. 회원들의 여러 가지 감론을 받고 있고 뭘 결정하면 감시 견제도 받습니다. 근데 당연히 종군이 한번 할머니를 돕자. 여기 토달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정말 1990년대 설립해서 벌써 30년 가까이 해온 오늘로 1440차 수요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수요 집회를 너무 헌신적으로 그 집회 한 번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건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회하는 건 너무 고생하니까 대부분의 회원이나 후원자들이 그냥 알아서 맡긴 겁니다. 정말 잘하겠지. 그리고 우리는 응원하는 입장이니까 저렇게 고생하니까 바로 그런 감시나 견제가 조금 부족한 것이 예를 들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정의경연대가 회계를 더 요즘 우리 국민들 정서에 맞게 아주 투명하게 꼼꼼하게 개선하는데 좀 게을렀던 거 아니냐. 그런 네. 지적은 매우 뼈아프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소장님, 이게 그 질문 드릴 없다.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고요. 예. 지금 비영리 단체에서 개인 계좌를 통해서 조의금을 받는 사례가 이게 흔한 일입니까? 이거 지금 그 조의금뿐만 아니라 뭐 할머님 비행기표 끊는 데 있어서도 또 개인 계좌로 돈을 받고 윤미향 당선인 개인 계좌로 이렇게 돈을 받는 경우가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옛날에 초창기 그다음에 최근에 초창기에는 종종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어지고 있는데요. 네. 왜 이렇게 되냐면요. 일단 단체 이름으로 뭔가 모금을 해야 되는데 통장을 개설하려고 하면 정관도 갖고 와라 그러고 좀 절차가 복잡합니다. 네. 개설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장래가 발생했다는 건 빨리 장래 비용을 모금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개인으로 개설하는 게 훨씬 신속하고 빠르거든요. 그리고 그 개인도 그 운동이나 단체를 대표하는 개인, 국민들이 알려져 있는 개인으로 하면 국민들이 신뢰하고 후원금을 보내주시니까 네. 저는 정말 너무나 무분별하게 많은 보도가 쏟아지는데 팩트도 있고 가슴 아픈 지적도 있습니다만 네. 정말 너무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지적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들께서 그런 걸 좀 구별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개인 계좌는 네. 윤미향 씨가 쓴 개인 계좌가 아니에요. 윤미향 씨 이름 단체가 윤미향 씨한테 오히려 당신 이름으로 계좌를 빨리 우리가 만들어서 공익적 목적을 해야겠다라고 부탁을 해서 만들어진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그 개인이 그건 도움을 준 겁니다. 그 단체 활동에. 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개인으로 후원을 받았냐라고 지적하실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요. 네. 자, 단체가 고유하게 운영되는 계좌가 있거든요. 근데 특수하게 어떤 장래 사업을 하는 계좌를 그 사업 단체의 공식 계좌에 섞어서 하는 걸 돈이 더 오히려 섞일 수가 있잖아요. 정기 후원회원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장래만 도와주는 분들의 돈이기 때문에 개인 계좌로 일시적으로 받았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마 청취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요.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 30초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문제 정의기억연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미향 당선인은요? 저는 뭐 지금까지 해명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이 안 된 부분도 있었고 또 일면 바짝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렇게 양해도 구하는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해명이 부실하거나 조금 이렇게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태도가 조금 이렇게 충실하지 못했다거나 이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그 정신대 문제 대책위를 만들었던 12명 원로들께서 아주 절절한 호소문도 발표했고 또 이용 살모님도 만나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당선인께서 그동안 정대협 또 정의경연대를 운영하는 와중에 있었던 여러 지적에 대해서 인정할 건 다 깨끗이 인정하고 철저히 개선하고 해결함사도 받고 그다음에 앞으로 정의경연대 운영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계속 앞으로도 이 운동은 우리가 계속 응원하고 지지해야 되잖아요. 일본이 아직도 인정을 안 하고 저희 뻔뻔하게 했는데 지금 일본 알겠습니다. 누구파들만 좋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투명하게 해서 더 나은 운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으실까 감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 충분히 시간 드리지 못한 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국민들께서 납득을 많이 못하고 계시니까 저도 굉장히 무겁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KBS 1라디오에서 화제가 됐던 방송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그 메르스 때 그런 악몽은 다시 재현되지는 않을 거다. 일단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시는 거죠, 시장님께서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이게 감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도 잘 몰랐고 그랬죠. 또 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고 네. 그래서 그때 거의 뭐 한 달이나 네. 이게 지체되고 그래서 그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걸 이 심각성을 예. 알고 한밤중에 이 기자회견까지 하는 그런 기억합니다. 사태가 있었죠. 지금은 뭐 병원 당국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네. 또 서울시나 우리 중앙정부나 함께 협력해가면서 이 부분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까지는 연결되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병원 내 감염은 원래부터 이제 긴장감 갖고 지켜보고 계셨다고 했는데 전에 시장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 선제검사위원회 같은 걸 만들겠다. 그거는 지금 시행 중인가요? 예, 선제 검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네. 그러니까 감염이 이제는 확진자가 제로로 나오더라도 계속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증상 감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확진자가 없어도 네. 저희들이 그 감염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 예. 일상적으로 검사를 해나가겠다. 그런 이제 이유로 저희들이 설치했고 특히 오늘 첫 번째 이제 선제 검사 위원회가 열립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 조용한 전파에 의한 지역사회 확산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켰다. 그리고 이제 2주에 한 번씩 고위험 집단 중에 예. 선제 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표본 검사를 한다거나 또는 전수 검사로 예. 이렇게 방법을 결정하게 되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민들에게 예. 계속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 선제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 고위험 집단에 이런 병원도 포함이 되겠네요. 네, 병원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 요양 보호시설, 네. 뭐 이렇게 또 지난번 이 유흥업소라든지 네. 네. 또 외국 이 아무래도 저희 외국에서 지금 아직도 네.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외국에서 방문하는 사람들 예.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감염 경로가 지금 조사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로는 이태원 클럽 코로나 감염과는 관련이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용한 전파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확진자 간호사의 경우에 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적도 없고 네. 해외 방문 이력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머니와 주변 지인들도 진단 검사를 전부 실시했는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CCTV를 전부 그 동선에 있는 CCTV를 확보해서 국내 5대 대형병원 가운데 한 곳인 삼성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과거 메르스 사태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애프터 서비스는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대책을 들어본 내용입니다. 근무 직원만 약 6,600명, 하루 외래 진료 환자만 5,700여 명에 달하는 대형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걱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말처럼 5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이 병원에는 음압병실이 단 한 곳도 없었지만 이후 별도의 음압 격리병동을 설치했고요. 응급실 역시 본관과 떨어진 별도 건물로 옮겨서 운영 중입니다. 또 국내 최초로 IC칩이 내장된 출입증이 있어야만 환자 병문안을 할 수 있도록 방문객 통제에 신경을 써왔다고 합니다. 이 때문일까요? 검사 대상자 1,207명 가운데 절반 정도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가 나왔지만 다행히 추가 확진 환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메르스 악몽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 또 대책 마련이 있어야겠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부 끝곡으로 라디오 헤드의 하이 앤 드라이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another mirror.